취업과 역량 수업인데 앞에서 취업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취업에 대한 그 준비라든가 여러가지 취업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취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취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취업과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취업이 됐을 때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취업 인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동영상도 같이 보는 시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일 속의 뜻을 한번 생각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내용에서 연상할 수 없는 것,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사의 인적성 검사라든가 이런데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먼저 뭐 보기 보면 뭐 체리, 사과, 레몬, 오렌지, 바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별칭은 이제 뭔지, 요거하고 관련된 과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그죠? 제품을 생산해서 이걸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죠.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회사의 목적은 이익 추구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국가들은, 이 국가들의 그 회사들은 이익 추구가 되어야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필요성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어 불량품만이 존재하는 시장 상황을 의미하는 말, 이러한 말을 연상하는 이제 과일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소비자가 이런 패턴으로 기업에 접근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가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과일들의 의미를 좀 생각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연상이 되는지. 물론 이제 미국 뉴욕의 별칭 같은 경우는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 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체리, 사과, 그 다음에 레몬,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체리라든가 사과, 레몬, 바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연상되는 과일이 돼요. 물론 이제 오렌지는 해당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과일들이 의미하는 연상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뉴욕시티, 뉴욕을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의 별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빅 애플이라고 하죠. 빅 애플. 그래서 뉴욕을 의미하는 그런 과일로는 이제 큰 사과 이런 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 시장이 있는데, 레몬 마켓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어 불량품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이제 레몬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은 불량품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죠. 불량품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불량품을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생산하는 제품을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 과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핸들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량품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불량품을 이제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하죠. 그 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식스시그마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불량품을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구매자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써보기 전에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H 자동차에 우리가 신차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새 차죠. 새 차를 살 때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원, 2천만원 주고 또는 3천만원 주면 3천만원 주고 우리가 차를 사게 되는데, 이 차가 이제 구매자, 소비자가 받았을 때에 온전한 차가 되어야 되겠죠. 결함이 없는. 그런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결함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차를 살 때에 계약을 할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결함이 어느 정도 결함이면 수리 또는 교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계약을 하고 차를 구매를 하죠. 그 밖에도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제차의 경우도 차를 구매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M사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구매하자마자 차에 뭐 불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소비자의 그 불편함을 이제 이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우리가 이제 구매자가 알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구매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의 불량품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레몬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몬마켓의 의미는 조지 에거로프라는 경제학자가 1970년도에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제학자니까 그 통계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한 중고차가 잘 고장나는 현상의 메커니즘을 이제 분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레몬마켓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회사나 그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겉은 이제 멀쩡하죠. 우리가 이제 구매자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어요. 써보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나쁜 그 결함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리피커라는 얘기인데 이 체리피커는 체리가 이제 달콤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체리 피커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 실속을 체리에게만 관심을 두는 소비자, 이걸 이제 체리 피커,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다른 그 기업의 즉 회사의 어떤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상태죠. 원래는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회사에 여러 가지 그 신용카드의 혜택들이 있죠.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혜택만 이렇게 누리고 카드는 쓰지 않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이제 가리키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 체리피커 고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 기업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나 현상이라고 있어요. 바나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해서 BANA 해서 바나나 여기 near anybody syndrome 해서 여기 ANA 신드롬 그래서 바나나 현상이 되는데, 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쓰레기장이라든가 이제 원자력 시설 등 환경오염 시설을 이제 설치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님비 현상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님비 현상은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뜰에는 안 된다. 혐오 시설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지역주의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이런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의를 보면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이제 반대하는 행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이 당연히 우리가 생활을 하면 쓰레기가 발생이 되니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공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쓰레기장을 막상 자기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게 이제 님미 현상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 밖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핀비 현상,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지역주의의 한 현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 또 핀비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수익성만 있는 사업만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D 기피 현상.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눈높이가 상당히 중요하죠. 눈높이. 그래서 지금 이미 3D에 해당되는 그 직종에는 좀 근무를 또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3D에 해당되는 직종들은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3D 기피 현상이 지금 상당히 만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력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3D는 뭐 아시다시피 불결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이제 기피하는 거죠. 이제 지금 보니까 4학년 학생도 있고 4학년이 아닌 학생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미 취업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취업을 할 시기가 오거나 또는 이직을 할 경우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할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그 각자가 스와트 분석을 좀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스와트 분석,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탤런트에 의해서 현재 사회에 일어나는 기회 요인은 어떤 거고, 또 나에게 또는 나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의 직종, 이런 거의 위협 요인은 어떤 거고, 특히 이제 4차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에 지금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직업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죠. 특히 지금 그 코로나 시대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직업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더불어서 또 4차 산업에 지금 초입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각자가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 과 직업에 대한 부분도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의 스와트 분석을 각자가 A4용지 하나 꺼내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그 자기의 위치를 한번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 좀 아노비 현상, 이제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종래의 규범이 약화 또는 쓸모없게 되고, 아직 새로운 규범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규범이 혼란한 상태 또는 규범이 없는 공백 상태, 어떤 과도기적인 상태를 이제 아노미 상태의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죠. 사실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가 지금 관건이 이제 그 코로나에 백신이 나오고, 물론 이제 치료제가 먼저 나와요. 치료가 돼야 되겠죠. 일단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전 세계 또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다가 이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돼서 치료와 백신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기업의 활동이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고 봐요. 활동이 이제 물론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기업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 정상 궤도에 있는 기업의 활동을 근거로 인해서 기업의 그 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장. 이렇게 되면 그 폭발적인 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노미 현상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치료나 백신이나 이런 게 아직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게 위험 요소가 있냐면, 좀 과도한 그 대출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이제 신용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도 있고, 기타 대출들이 있죠. 이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 다음에 어떤 또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위축돼, 현재 상황이 전 세계, 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위축돼 있죠. 또 기업의 활동도 아직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또 지금 언택트 시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4차 산업, 이러한 환경,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 환경들이 이렇게 변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취업하는 입장에서의 취업 준비생,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의 회사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취업 준비생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방향도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방향으로 자기의 그러니까 취업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개념,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이렇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했고, 이어서 다음 좀 준비한 걸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가게 되죠. 그래서 면접을 가게 되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성 친구와 보고 싶던 공영 티켓 2장을 어렵게 아주 구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근했어요. 퇴근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긴급한 일이 발생되어 팀원 모두가 야근을 해야 된다고 상사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성 친구와 잠깐 만나 공연 대신 저녁을 먹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오는 거. 두 번째, 공연을 보고 돌아와서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또 상사에게 허락을 구하고 공연을 보러 간다. 어떤 사람은 또 표를 환불하죠. 이성 친구, 여자 친구 또는 남자 친구하고 이렇게 아주 어렵게 구한 표지만 환불을 하고 다음 기회에 다른 공연을 본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야근을 하는 거죠. 다른 동료하고 같이. 또 어떤 친구는 이성 친구에게 표를 주고 다른 친구하고 가라고 한다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이제 다 다르겠죠,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죠? 이성 친구에게 이제 표를 주면 그 친구가 누구하고 가겠어요? 다른 친구, 뭐, 물론 이제, 같은 동성 친구하고 갈 수도 있지만, 모르죠. 나머지 이제 조금 상황에 맞춰서, 답을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하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각자가 생각을 하고 각자가 답을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하면 면접관이 판단하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시간은 이 동영상을 끝내고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뭐 여기서는 그냥 진행을 할게요. 넘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압박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압박 면접의 정의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지원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면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면접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취업 준비생 응시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는 거죠, 면접관이.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할 때 이걸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면접할 때 이런 압박 면접에 잘 대응하고 하려면 2000번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연습? Keep it simple and short. 그러니까 간단하고 짧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면접을 나도 그 공공 기관에 면접을 이렇게 면접관으로 이렇게 가보면 응시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접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응시자가 그 면접관이 의도하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을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답을 하면서 답을 오래 끄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오래 늘어놓는 거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근데 면접관은
면접관은 얘기를 안 해주죠. 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그 태도를 가진 응시생을 이제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그 답변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간단하고 짧게 그 면접관의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면접관이 그 답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대부분. 왜 또는 어떻게 그 답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답을 하면 돼요. 추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 명료한 답이 아니고 자기의 설명을 자기의 상황을 막 구구절절 이렇게 늘어놓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고 짧게 말하는 이런 연습을 2000번 정도 연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지인이 그 면접을 이제 곧 대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하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그 최종 면접을 가게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뽑은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물을 예상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몇 개를 뽑아서 그리고 자기가 이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겠다 답변을 써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조금 검토 좀 하고 어떻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구가 왔는데 이런 게 필요하죠. 예상 질문을 각자가 뽑아서 요거 예상 질문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나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아까 얘기했듯이 스와트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예상 질문을 뽑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원 회사의 상황, 지원 회사가 지금 글로벌적인 회사의 위치는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내부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지향하는 목표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 질문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 뭐 무역 회사다 그러면 전 글로벌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인테리어 회사다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그 건설 회사의 업계에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발주 건수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업 공간만 그 위주로 하는 회사인지 또는 뭐 주택 인테리어만 위주로 하는 회사인지 또는 종합적으로 뭐 시공까지 하는 회사인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예상 질문을 뽑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답변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자기의 그 답을 한 근거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답을 해가면 그런 상황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공공기관에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는 면접관이 최소 3명은 돼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응시자를 토대로 이제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A라는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한 이 응시자가 답을 한 답변의 내용하고 B라는 그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하고 각각의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A라는 면접관에 의해서 답변한 내용이 요 C라는 면접관에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하고 이렇게 상충 또는 이렇게 뭐랄까 반대되는 개념, 일관성이 없는 그런 개념에 답변을 하면 채점할 때 그게 반영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건 면접관이 그 주의사항을 줘요. 예를 들어서 그 면접과 질문의 답변이 예를 들어서 10분 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10분 내에 이 답이 질문과 면접과 응시자의 답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10분을 이렇게 알려주죠. 종을 칩니다. 종을 쳐서 10분이 다 됐다는 거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조금 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시간을 초과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의사항이 반드시 10분 내로 이 타종이 있으면 마치는 게 주의를 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가장 좋죠. 어쨌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하고 개인 중심이 아닌 기업 목표와 함께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원한 회사의 기사라든가 CEO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숙지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원한 회사의 목표와 그 방향성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 회사의 그 성격하고 동떨어진 그런 질문을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좋아 보이지 않죠. 자, 오늘은 여기서 그 압박 면접이라든가 일관성 있는 답변, 그 다음에 그 간결하고 명료한 그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뭐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가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뭐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해볼 게 자기의 그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